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산업제품, 일상용품을 구매할 적에 품질만을 보던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품질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디자인이 무엇보다도 우리 구매에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일반 명품뿐만이 아니고 일상용품에도 예술가의 혼이 필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CEO들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디자이너 출신들이 기업 임원으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오늘 저희 프로그램 그래서 디자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찾아온 것이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이곳 디자인학과에 은병수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디자인, 한국 디자인의 오늘 또 미래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은 교수님 2009년도 광주 비엔날레 총감독을 하셨고요. 그리고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은카운실의 대표이시기도 합니다. 은 교수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Got some words. 자, 시청자 여러분, 잔인한 4월의 어느 날 석관동에 위치한 한국종합예술학교 그 싱그러운 캠퍼스로 우리 은 대표님을 만나러 지금 찾아왔습니다. 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그 디자이너의 포스가 이렇게 느껴지는 지금 은 대표님 입고 계신 그 옷이 좀 개량한 옷 같아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된 건가요? 어떻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네. 사실은 한 20년 전에 출장을 갔다가 파리 뒷골목에서 아주 조그만 재래시장에서 20년 전에? 예. 20년 전에 산 옷을 지금까지 입고 계시는 건가요? 예, 아내는 다 헤어졌어요. 네. 야, 뜻밖이네요. 네, 근데 너무나 그때 놀랐어요. 이런 디자인이 있다는 게 또 몇 벌 있지도 않고. 그래서 네. 현장에서 입어봤더니 다행히 또 맞아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싼 값에 하나 샀습니다.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가 20년 된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네요. 하여튼 해외 출장 앞두고 계시는 걸 저희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을 뺏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예. 요즘 대표님 강연도 아침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학교 강연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예, 주로 이제 기업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면 네. 좀 자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내용들하고 주로 또 이제 요즘은 한국적 아이덴티티 이걸 찾는 일, 또 나아가서는 이제 아시아 쪽 문화를 접목하는 일, 그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디자인이 어떤 소위 디자인 하는 사람만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 개념, 그런 거에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강연이 네, 당연하죠. 네. 예, 오히려 더 전문가 정도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상당히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자, 일단 한국종합예술학교 지금 연구실로 교수님을 찾아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마시는 첫 잔도 참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손잡이가 참 특이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교수님이 이걸 디자인하신 건 아니요. 네. 예. 이것은 한 8, 9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적인 거하고 유럽적인 것을 이렇게 비교 전시를 하는 것을 했었어요. 네. 그때 스칸디나비아의 핀란드 디자이너가 그렇군요. 만든 건데 그 나라의 그 고유성을 참 잘 나타낸 그 사슴이 많잖아요. 사슴 뿌리구나. 예. 그것을 이제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사실은 양은 많이 생산이 안 되는데 디자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콘이 된 케이스죠. 네. 요 받침조차도 아주 너무 여러분 이쁘지요? 이렇게 예. 은백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거는 제 작품, 그렇군요. 제 제품인데 처음으로 이제 이 한국적인 거를 시작하면서 1990년도에 네. 처음으로 만들어봤던 겁니다. 네. 컵받침인데 우리나라 기와의 와당 문양을 이용해서 기와 마당이구나. 그래서 그렇군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현대적으로 좀 다듬어가지고 네. 10가지의 다른 패턴들이 이제 자, 기왕에 얘기가 나왔는데 은 교수님 대표 작품 시청자들이 좀 알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종류를 넘나들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딱 큰 것들이 없는데요. 네. 일단 제가 한 89년도부터 디자인은 주로 제품 디자인을 했어요. 제품 디자인. 예, 주로 이제 기업체들 거. 예를 들어서 아실 만한 거는 광고를 많이 하는 웅진코웨이 정수기. 최초의 회사가 생길 때부터 약 10년간 저희가 시리즈 모델을 쭉 해줬고, 그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용기 같은 것도 뭐 라네즈라든가 마몽드, 피에르가르댕 안에 자체의 디자인실이 있지만 새로운 기획 상품을 할 때는 외부에 이제 디자이너한테 의뢰하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좀 크게 나가서는 그 전기 자동차 컨셉 모델, 네. 또 요즘 건설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제 뭐 대우 굴사키, 또 과거에 이제 삼성중공업이었죠. 이제 클라크사의 지게차 같은 네. 것들. 그런 것까지 아주 작은 휴대폰 립스틱에서부터 그런 대형까지 좀 많이 하고 있죠. 자, 강 교수님, 우리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디자인, 뭐, 늘 듣는 얘기지만, 그래도 조금 또 새로운 어떤 개념이 있는지, 최근에 동향, 뭐 그런 어떤 트렌드, 그런 예, 것 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디자인으로 보면 이제 요즘 아주 뭐 일반인들부터 전문가들까지 뭐 하루에 뭐 몇 번씩 얘기가 나오는 생활 용어가 다 됐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현대적인 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산업에 적용한 거는 1950년대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이제 물론 미국이나 유럽, 독일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공산품에 이제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 것들이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내려왔고요. 그것들이 이제 흔히들 요즘 뭐 가전제품이나 이 휴대용 그 단말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워낙 이 광고에서 디자인 싸움이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차를 살 때는 돈에 따라 샀지만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따라서 요즘 누구라도 보면 디자인을 최우선순위로 그러게요.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네. 그 우선순위가 이제 첫 번째로 되고 있다라는 게 큰 변화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하고도 이제 그 뭐 해외여행 자유화라든가 정보 인터넷 발달로서 이제 차별화가 없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쓰는 거든, 일본에서 쓰는 거든, 한국에서 쓰는 거든 디자인이 전부 이제 좀 글로벌해졌다. 이렇게 보여지죠. 아무튼 그 디자인이 공정에 이렇게 앞서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네. 디자인도 이제 가령 의류 같은 디자인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산업 디자인 같은 거 있죠. 네, 제품 네. 디자인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는 이제 어떻게 크게 나눠서 제품들을 생산하는 이제 그런 산업, 인더스트리얼 쪽의 디자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같은 제품이지만 이제 패션은 또 따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아주 큰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라든가 포스터, 그 다음에 그 어떤 패키지라든가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전달하는 쪽이 있고, 나머지 이제 하나는 이 환경을 다루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또 전시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제 분류였고요. 근래 최근 한 15년 사이에 인터넷이 이제 붐이 일면서 그 IT, 인터넷상의 온라인 디자인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네. 게임도 그 중에 하나고, 웹사이트도 하나고, 그게 또 큰 시장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각 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게요. 원래 디자인이 사실 시작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냥 옷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산업 각 분야마다 디자인이 새로운 개념, 새로운 어떤 장르를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얘기가 나온 김에 교수님, 그 세계 디자인 업계 현황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한국이 그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네. 세계 시장에 좀 비교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뭐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뭐 한국이 어느 정도다, 네. 뭐 수준이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가끔 뭐 언론 발표에 보면 뭐 한국이 뭐 그러니까 2등 정도 된다, 3등 정도다 이렇게 되는데 분야별로 다 양상이 달라요. 그렇겠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간다라고 한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IT 분야, 네. IT 하드웨어 분야하고 가전 분야. 이제 뭐 TV, LCD 모니터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탑 수준에서 같이 경쟁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가구라든가 그런 분야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세계 시장에 명함을 못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출도 어렵고. 분야별로 좀 다르군요. 그럼요.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양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 또 내수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수 이제 매출은 좋았으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떤 브랜드 인지력이라든가 디자인 아이덴티티나 그럴 때 보면 훨씬 지금 못 미치고 있고 물론 여기서 맞춤복은 제외입니다. 이제 디자이너들이 개성을 가지고 하는 이제 그 오뚜꾸띠르 개념은 제외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올라섰죠.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유럽의 어떤 유능한 디자이너들하고 한국 회사하고 결합해서
개발도 많이 하고 아예 그분들을 영입을 해서 그러게. 예, 개발도 해서 많이 지금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분야에 따라서 네. 좀 다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경공업 제품을 사실은 많이 육성을 해서 해외 시장에 디자인을 선을 보이고 그 경쟁력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큰 회사, 중화학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오다 보니까 네. 그만큼 사실 생활에 친밀한 디자인의 발전은 좀 더뎠던 거죠. 그러니까 IT나 이런 첨단 쪽에서는 오히려 네. 우리 디자인이 예. 가장 기본적인 오히려 네. 생활 속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제품, 일상용품 같은 데서는 오히려 좀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교수님이 디자이너들이 이제 제품 공정에 전면에 나서는 경우를 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애플의 조나단 아이브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아차 피터 슈라이어인가요? 네, 부사장, 네. 그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도 BMW 크리스 뱅글이라는 분 뭐 영입 얘기가 있었었고요. 뭐 그런데 이렇게 산업 전반에 몰아치는 디자인 열풍을 아무래도 반영한 그런 뭐 하나의 사례라고 할까요? 뭐 네, 그런 네, 거겠죠. 예.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짚어보면은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 물건들을 만들 때는 기술이 부족할 때는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의 내부 구조를 가져다가 네. 껍데기만 씌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뭘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우리 디자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그것을 즉 기술 오리엔트된, 엔지니어링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냥 씌우는 겁니다. 그때는 뭐 단순 작업이죠. 디자인이고 뭐고 없었던 거죠. 예. 바꿀 수가 없었죠. 저도 초창기 직장 생활 할 때 뭐 이 버튼 하나 마음대로 못 움직이던 시절에 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디자인을 이제 해나갑니다. 10대 티네이저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느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또는 30대 중산층들이 어떤 그 휴대폰을 좋아하느냐, 그걸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쫓아갔죠.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그런 시장 조사마저도 2순위로 밀리고 독특한 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에 기술을 맞추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리딩 기업들이 이제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정설계의 디자인을 이렇게 덧대는 게 됐었는데 예. 지금 이제 디자인을 먼저 하고 거기에 공정을 그렇습니다. 맞추는 앞뒤 그렇습니다. 선수가 예. 순서가 바뀐 그런 추세군요. 지금 대부분의 그 리딩 기업들은 그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 컨셉을 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회사의 사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디자이너 출신의 임원도 한국 안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뭐 임원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시장에 나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점을 글로벌한 인재들을 이제 영입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해서 성공 사례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품 기획에서부터 디자이너가 제일 먼저 제품 기획에서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체제가 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톱에서 그걸 결정을 해줘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군요. 지금 은 대표님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우 얘기인데 아무튼 디자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뭐 절대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이게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조금 다른가요? 어떻죠? 양상이 좀 다르죠. 네. 일단 대기업은 투자 여력이 있어서 자체 디자인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물론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기동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보통 요즘 큰 회사들은 100명 이상씩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견구매로 하더라도 20, 30명씩 데리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은 주로 외부의 디자인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 80년대 후반만 해도 이러한 디자인을 하는 회사들이 10개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대략 한 수백 개 이상, 500개 이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각 분야에 능력 있는 사람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고정비를 전략하고 이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대기업은 자체 노하우로 계속 축적해 나가는 상황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동성 있게 이제 각 부서 간에 원하는 협조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매너리즘에 좀 빠져서 독특한 디자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애플인 경우도 디자인실에 디자이너가 수백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디자이너로 파니까 수백 명 될 것 같은데 아마 50명 미만일 거예요. 그리고 그 오디오 업계의 그 디자인 쪽에 아예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뱅앤올룹센 같은 경우도 디자이너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부 코디네이션해서 외부의 전문가들하고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중소기업은 그렇게 적절하게 적절한 그 파트너를 찾아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기업은 자체 인원을 활용하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이제 주요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포인트죠. 그런 거 자체도 아무튼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구조 시스템이 있군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렇게. 그래서 뭐 저희 분야에서 디자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전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자인을 얼마나 멋있게 그 쓰기 좋게 잘하는 것이냐라기보다는 디자인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디자인을 해야 합리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어떤 디시전 그 메이킹을 해야 좋은 디자인을 선택하는가라는 매니지먼트를 연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필요하죠. 예. 디자인만 하는 이런 무슨 종합 그룹 같은 것도 있나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그러한 규모의 그룹은 없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꽤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도 아까 얘기했지만 의류도 있고 네. 뭐 의류부터 시작해서 건축 분야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일반 용품 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의류, 건축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고요. 왜냐하면 워낙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적 집단으로 이루어져야만이 그 좋은 퀄리티가 나옵니다. 그런데 디자인 분야 안에서는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GK 디자인 같은 경우가 역사가 오래되고 아주 규모가 크고, 뭐 미국의 IDEO, 뭐 디자인 컨티눔,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유럽에도 있고. 그런 데는 제품 디자인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도 하고, 온라인 디자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디자인도 하고. 우리 실정은 어때요?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뭐 구조인가요? 어떻죠? 제가 보기에는 한두 회사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어떤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뭐 합병을 한다거나 자본을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사례가. 대부분 실패를 한 이유가 분야별로 워낙에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잘 아우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는 발달됐는데 포괄적인 게 좀 없는 거죠. 광고회사가 비교적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광고회사는 또 반면에 크리에이션 작업을 직접 안 하니까 그렇죠. 이제 코디네이션만 하니까 뭐 아직은 우리나라가 그러한 필요성은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이제 은 대표님 우리 디자인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위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노키아 제품 같은 경우는 95%를 소비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골라낸 결국 그건 특성의 문제겠죠. 네. 특성의 문제인데 우리 제품은 그런 그 브랜드 특성 같은 게 아직 좀 그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삼성 LG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위 브라인드 테스트 결과가 그렇게 노키아처럼 95%까지 못 간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과연 우리적인 거, 우리 어떤 고유의 우리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연결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것이 이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그 디자인 발전 과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것을 기술이 딱 올라가서 수출이 되고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정신없이. 그렇죠. 디자인도 뭐 밤새워서 해야 되고. 대량 생산을 찍어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새롭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오히려 그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올 때마다 새로 바꾸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이 과잉 생산이 된 거예요, 모델이. 그러니까 진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브랜드를 띄면. 꼭 브랜드를 띄어서 알아봐야만이 좋은 디자인이고 나쁜 디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자인 정책적으로 볼 때는, 디자인 폴리시로 볼 때는 그 회사의 디자인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부터 기반을 가지고 여러 가지 리서치라든가 연구 분석의 기반을 가지고 차근차근 개발했어요. 개발된 모델 수는 훨씬 적을 겁니다. 숫자는.
하지만 그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죠.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대표적인 예고, 뭐 메르세데스나 BMW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제 늦게나마 우리나라 그 삼성이나 LG에서 그 프로덕트 아이덴티티 PI라고 해서 우리 회사 얼굴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모니터 쪽에서는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가 많이 바뀌고 있죠. 특히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라인업이 불과 한 3, 4년 사이에 그 전부터 준비했던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동차는 최소 3년 이상 걸리니까. 그러니까 근래 이제 3, 4년 사이에 자기 형제들의 얼굴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자인 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디자인을 많이 다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회사의 얼굴을 갖는 게 목적으로 이제 그것을 삼고 네.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죠. 자, 이제 그 말씀의 하여튼 키포인트는 결국 그 우리 고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어떤 점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겠죠. 예.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나올 수 없는 게 이제 소위 한국적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네, 동양적 네. 예. 개념 같은 거, 이제 서양하고 좀 차별화를 시키려면은 그런 그 한국적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네네. 그 흔히들 가장 혼돈이 되고 착각하시는 게 한국적 디자인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전통 문화를 그대로 이제 뭔가 용문이라든가 호랑이라든가 태극 문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환경이나 제품에 녹아내야 그게 한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되게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많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은 디자인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잘 녹아낸들 각 제품마다 특성이 있고 환경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한국적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나라 따로 있고 일본, 미국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계 구를 하나로 놓고 볼 때 저쪽 A라는 회사에서 이런 얼굴을 냈다. 우리는 B라는 회사고 이런 얼굴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얼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네. 그 노력을 할 때 디자이너들이 그냥 맨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여기서 가공이 돼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한국의 문화적인 데서 모티브를 찾든가 아시아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권, 민족권, 그 문화권에서 모티브를 찾든가 해서 그 모티브를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부단히 그걸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꼭 용문이나 호랑이가 안 나타나더라도 누가 봐도 아 저건 좀 다르네. 아 저건 상당히 좀 아시안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이네 라는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그 어떤 고유의 것을 만들어내고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해외의 유명 그 소위 말하는 명품 브랜드의 디자이너들, 수석 디자이너를 포함해서 1년에 부단히 뭐 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이렇게 여행을 다니죠. 새로운 모티브를 찾아서 콜렉션에 발표하기 위해서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네가 고유 얼굴을 갖기 위한 밑바탕, 모티브를 찾기 위한 거죠. 그게 참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저도 사실은 한국적인 거 얘기가 나올 때 보면은 그냥 우리의 전통적인 거, 그죠?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거 꼭 그런 거를 살려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아니고, 그죠? 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내공, 그동안에 자기가 살면서 우리 전통으로부터 습득한 어떤 그 문화적인 가치 같은 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티브 삼아서 그걸 다시 현대화의 개념으로 바꿔도 그렇습니다. 훌륭하게 한국적인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용어를 정리하면 재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해석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몇몇 기업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가전 뭐 큰 디지털 TV에다가 한국적이라고 해서 오치를 해야 되겠다. 또는 냉장고에 이제 한국적이라고 해서 뭐 사군자를 네. 쳐야 돼. 실제로 실험을 했던 사례입니다. 근데 실제로?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거치장만 직접적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한국적으로 보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오칠이라는 것을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양산성의 문제에서 이런 거 다 해결해야 되고 아직 수공예 수준인 그 기법을 대량생산 초과하려면 그걸 부단히 연구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쇼업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만 위해서 몇 대만 만든다. 그럼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산업에. 그래서 그건 재해석이라는 말씀이 와 닿네요. 네. 그런 강박관념을 탈피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우리 옛날 것만 찾는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디자인 말고 뭐 많이 시도가 되고 있죠. 건축 같은 경우도 비록 콘크리트 박스로 깨끗하게 사각형으로 현대적으로 했지만 그 안에 마루를 아주 그 한국 스타일의 마루를 깔고 기능도 편리하게 하면서 옆에 창을 예를 들어서 저런 어떤 창호지에 그 자연스러운 그 온도 조절 기능을 하면서 빛이 들어오게 한다라든가 그러면 겉에는 사각형이고 직선적이지만 그건 어디도 없는 한국적인 그 얼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한국적인 것과 현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거에 네. 문제가 결국은 그 디자이너들, 예술가들이 해야 될 키포인트인데 맞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 같네요. 예, 네, 네. 예. 그렇군요. 그 지금 그 은 대표님께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뭐 여러 분야와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과거에 이제 영국 디자인 뮤지엄에서 저희한테 뭐 듣자니 좀 아시아 쪽에서 한다는 것 같은데 그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내주면 아시아 특별전에서 좀 뭔가를 해보겠다 전시를 상당히 좀 영광스러운 일이고 고무가 돼서 보내려고 봤더니 막상 보낼 만한 수준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0개 이상 넘어가는 것 중에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대로 계속 내 손을, 노동을 팔 디자이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얼굴을 찾아서 우리의 소리를 낼 디자이너가 네. 될 것이냐를 그때 이제 저희 스태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한국적인 것을 재해석해서 하는 이제 비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게 한 가지 이제 한국적인 뭐 전시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래에 이제 경향이 제가 그 경향을 알고 미리 간 것은 아니지만 환경 디자인이나 전시 디자인이나 제품 디자인 이렇게 융복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종합적인 독특한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마스터 플랜 작업에 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한 분야에서만 그걸 리딩을 했어요. 건축이면 건축. 그 다음에 뭐 그 전시면 전시 또는 산업 디자인, 산업 디자인.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모든 거기에는 음악도 필요하고 심지어는 음식 문화도 필요하고 공연 문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위원회 성격의 조직체를 만들어서 각 분야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하고 프로젝트를 할 때 그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또 1년이면 1년 동안 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그게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러한 작업들을 최근에 좀 현재까지 한 5개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 2가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 대표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아시아 디자인을 접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예. 그 아시아, 특히 이제 한중일은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거의 디자인은 알려지지 않았었죠. 주로 알려진 게 이제 관광, 그 휴양지, 그 다음에 골프, 뭐 이런, 예. 남자들끼리 가면 이제 골프하고 술 마시고 뭐 이런 것이고, 뭐 허니문 이런 쪽으로만 알려졌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무튼 그 동남아, 한중일을 제외한 예. 조금 저쪽 동남아 쪽에 조금 아직 덜 알려진 개발된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유네스코의 초청을 받아서 그 동남아시아권의 공예가들 한 70여 분하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개발한 어떤 한국적인 것을 재해석한 비움의 사례를 발표하고 그분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갔었는데 막상 가서 워크숍을 3박 4일 해보니까 그 동남아시아 8개국의 7, 80명분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하신 것을 보고 너무나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수준이 높고 또 고유하면서도 세계적이고 또 이미 세계 시장에 팔고 있어요. 네. 회사가 파는 게 아니라 각 디자이너들이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깜짝 놀라서 거기서 3박 4일 동안에 그분들의 그 자료를 보고 그 이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 현지를 방문을 해서 그런 숨겨져 있던 디자인들을 좀 찾아내 본 겁니다. 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최고 수준의 디자인을 하고 전체적인 경제적인 그 GDP라든가 이런 건 낮지만 그 해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또 고가에 팔리고. 그러니까 그 경제 수준과 소위 그 문화적 가치, 문화적 어떤 내공의 정도는 또 달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때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그것을 모아서 2005년도에 히든 트레저라는 제목으로 광주 디자인 비엔날에 처음으로 제가 한번 큐레이팅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디자인을 한 500여 가지를 모은 것이죠. 그때 아주 반응들이 뜨거웠죠.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놀래고,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아시아 쪽의 그 디자인과 예술 쪽의 관계를 계속 맺고, 네.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이제 소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중심이 아시아 문화가 중심이 돼야 된다. 한국을 포함해서. 그 정부에서도 외교부에서 아마 만든 걸로 알고 있지만 한 아세안 센터라는 것도 만들어서 그 교류를 증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아시아 문화정장 사업도 그런 일원이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 아시아의 컨텐츠를 융합해서 새롭게 만드는 전시관의 그 기획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공간은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로비입니다. 아주 아티스틱하죠. 여기서 은 대표님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은 대표님, 2009년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예. 총감독하셨죠? 네네. 그때 2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예. 매 2년마다 하는 것을 이제 비엔날레라고 원래. 비엔날레 뜻이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고. 그 2009년도 디자인 비엔날레 특징이 어떤 거였었어요? 규모상으로 볼 때는 세계 유일의 그 디자인으로 이제 잔치를 하는 종합적인 전시회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색깔과 얼굴과 고유의 어떤 디자인을 한번 세계 시장에 알려보자 라고 해서 다분히 한국적인 주제를 가지고 비엔날레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이제 독특하게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적인 주제를 가지고 참여해서 같이 전시를 한 거죠. 네. 호응이 어땠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는 좋다고 보고요. 네. 그동안에 이제 해외 언론에서 주제가 독특하고 결과물들이 이제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아서 아주 평소와 다르게 많이 다뤄졌었고 평가도 좀 좋았던 걸로 제가. 근데 어떻게 또 총감독을 맡게 되셨었어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1회, 2회 때는 이 총감독이라는 직이 이렇게 응모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3회 때는 응모가 아니라 선정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수의 이제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심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와서 제가 이제 승낙을 한 거죠. 그럼 올해도 이제 2009년도니까 올해 또 개최가 되겠네요, 그죠? 네, 2011년도 아마 9월 하순경에 이번엔 건축가 승효상 씨가 총감독하신다고요? 네, 건축가 승효상 씨가 총감독하고 공동감독으로서 중국의 설치미술가가 같이 공동감독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국 설치미술가가 당국에 잡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저도 얼마 전에 신문 보고 알았는데요. 워낙에 유명한 서구 아트계의 유명한 그런 설치미술가고 철학적이고 반체제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도 은 대표님 계시지만은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어쨌든 디자이너로 꿈꾸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또 고용 문제가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한 화두기도 한데 그런 거 관련해서 디자인 업계 소위 인력의 수요 공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디자인 관련해서 졸업하는 학생 수가 통계상으로 대략 2만 7, 8천 명이 2만 7, 8천 명. 네. 무지하게 많군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예.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전공을 찾아가는 퍼센테이지가 채 10%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아이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기업이나 디자인실에 요구하는 또 디자인 회사나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대학 관련 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용 인원은
극히 아주 미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요 공급이 좀 불균형돼 있고, 좀 불균형이 아니라 뭐 그 예. 숫자로 따진다면 예.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준이 좀 높은 학교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학교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나름대로 뭐 돌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좋게 취직이 가고 심지어는 그 해외 유명한 그 제조회사에다도 곧바로 그 신청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내서 승낙을 받아서 해외 취업하는 사례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는 수요 불극의 숫자는 수요 이제 균형이 안 맞지만은 학생들 자신으로 볼 때는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반드시 길은 있고 다른 분야처럼 이게 뭐 인맥이 좋다든가 뭐 네트워크가 좋아야 돼 그런 것보다는 실력으로 겨룰 수 있는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아까 무슨 디자인의 스페셜리스트들이 가서 CEO도 되고 이제 물론 그런 네.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그러지만 일반 디자이너들이 처음 대학 졸업하고 가서 받는 처우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일반 대학 졸업자들이 가서 받는 처우가 아직도 디자인 쪽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소위 뭐. 이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등하다고. 뭐, 경영과 나온 사람이나 공과대 나온 사람이나 디자인과 나온 사람이나 이제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밑에 중소기업도 고위직이 마찬가지고. 아니더라고요. 초임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일하는 방식도 비슷하고. 단지 이제 달라질 경우라면은 이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하는 작업은 일반 사무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업무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근데 일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그 뭐 임금 수준이 괜찮아요.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는 격차는 나죠. 하지만 중소기업 안에서 사무직이나 디자인직이나 기술직이나 그건 거의 동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원 대표님, 그 디자인 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글쎄요.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재주를 원래 타고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재주 없어도 훈련, 프랙티스를 거쳐가지고 길러지는 건가요? 예, 그 뭐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저도 자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새로운 그 멤버들을 뽑을 때 이렇게 그동안 했던 작품집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어떤 탤런트, 재능이 기본으로 50%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한 거죠. 예,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표현 방법이나 뭘 만들고 하는 그 재주는 좋으나 디자인이 그림 잘 그린다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해서 독특한 컨셉을 내야 되고 또 크리에이션, 즉 창조 작업을 뭔가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보여줘야 되는 창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깊고 네. 뭔가 다양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훈련에서도 얻어지지만 태어날 때 어떤 어렸을 때부터 감수성 또 많이 봐왔던 거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50%의 감수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전제를 하고 네. 나머지를 배양하기 위해서 가령 젊은이들이 디자인을 꿈꾸는 네. 청소년, 소년 또 부모들이 어떤 점에다 좀 역점을 둬서 이거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많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어디 무인도에 살고 있는데 첨단 어떤 것들을 디자인하라 또는 무슨 이런 훌륭한 갤러리를 디자인하라 그러면 무인도의 스타일로 독특한 스타일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게 독특하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야 되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많이 보고 듣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영어라서 죄송하지만 인풋 대 아웃풋이 이것도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디자이너들한테 가능한 한 영화도 많이 보고 전시관도 많이 가고 틈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책도 많이 봐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책을 볼 때 내가 그 가전제품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가전제품 책만 본다면 그건 또 아주 모방만 할 기회가 많고요. 그러지 말고 다른 분야의 책을 많이 봐서 그것을 자기가 한번 해석해서 현대 건축을 보고 그것을 어떤 스타일을 도입해 본다든가
그런 연습을 부단히 해야 이제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요. 네. 디자인이 뭐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독립 분야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모든 것이 예, 합쳐져서 예, 예. 본인의 내공, 문화, 네, 뭐 사회 모든 걸 다 책도 많이 보고 아무튼 경험을 하는 것이 밑바탕이 돼야 될 겁니다. 네, 가장 사회적인 분야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은 대표님은 어떻게 디자인을 하시게 되셨어요? 서울 그때 그 산업 디자인과 나오셨나요? 그때는 이제 서울미술대학이 그 응용미술과라고 했었습니다, 이름이. 근데 그 안에서 뭐 제품 디자인도 있고, 그 시각 디자인도 있고, 환경 디자인도 있고, 전공이 나눠져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애초에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자동차를 좋아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뭐 어렸을 때 이렇게 시내에서 좋은 차가 지나가면 서서 보고 사진도 찍고 좀 어디 건지 나라도 알아맞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서 자동차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위에 좀 알아보니까 공과대학에서 자동차 설계를 하고 근데 저는 설계보다는 이게 좀 멋있게 하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다행히 운 좋게 제 친한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뭐 형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다 미술대학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여쭤봤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서울미대를 다니시던 분들이었고, 뭐 공업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참, 그런 거 보면 개인별로 확실히 그 적성의 차이라는 게 뚜렷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자동차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쪽으로 벌써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그 길로 들어오셨구나 하는 뭐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은 대표님 말씀 중에 비움이라는 우리 고유 브랜드 비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까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공고. 비움이 뭐 우리 고유 브랜드 은 대표님 만드신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만드는 건데, 원래 비움이라는 용어는 뭐 많이 있었고요. 그 뭐, 가장 유명한 뭐 하여튼 무소유의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디자인을 쭉 해오면서 다분히 서구적인 디자인을 해왔죠. 기업에 생산하는 제품들만 제가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와 저희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우리의 얼굴을 갖자, 우리의 디자인 스타일을 갖자, 우리의 디자인을 갖자라고 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그걸 찾을 것인가. 가장 용이한 게 한국적인 문화에서 찾는 것이고 그걸 재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준비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맨 처음에 시작이 우리나라 박물관부터 다니고, 또 민예품 파는 곳을 다니고, 시골을 다니고, 또 서울에 황학동이라는 데 다니면서 옛날 것을 일단은 보기를 원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약했던 그 그릇, 아주 생활 속에 있는 것들, 디자이너들이 대부분 가전제품하고 이런 것만 할 때, 자동차 할 때, 그릇, 쓰는 접시, 또 이렇게 커튼, 그 다음에 이제 촛대. 정말 일상적인 예, 아주 일상적인 것이고, 또 해외에 팔 수 있는 거. 그것을 디자인을 이제 한 또 4, 5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미국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비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런 제품 한 130여 가지를 뉴욕에 런칭을 했고, 또 일본에 런칭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해외 각국에 초청을 받아서 프랑스 메종 오브제에서도 초청 전시를 했고, 핀란드에서도 이제 그 코리안 홈, 리빙 홈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시에 참여하게 됐고, 그렇게 이렇게 알리는 단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매우 의미 있는 작업,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은 좀 버셨어요? 아니요. 현재까지 돈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제 벌겠죠? 그렇겠죠.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겠죠. 예. 그러시군요. 은 대표님이 학교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품 디자인 전문 회사를 만드신 거죠? 예,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을 하는 그룹들은 있었으나 정식으로 회사 체제를 이제 법인 체제를 갖추고 컨설팅 펌으로 이제 시작한 거는 저희가 89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잠시 대학원 다니면서 그 좀 물정을 좀 익히고 89년도 2월 달에 이제 등록을 해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등록도 처음이고, 또 당시에 산업자원부 그 디자인 등록 1호 업체로 저희가 돼 있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212 디자인이라고. 212 디자인. 지금 현재도 아라비아 숫자로 212 컴퍼니로 해서 지금 현재도 하고 있죠. 예. 그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건 뭐예요? 즉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디자인을
외부 디자인 집단이 그 용역의 개념으로 디자인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이제 디자인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제 근데 대표님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그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셨는데 앞으로 개인적인 내가 디자이너 이런 분야에 뭐 집중을 한다고 할까 해서 이거는 꼭 한번 이뤄보고 싶다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예, 최근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계속 참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문화적으로 좀 복합적인, 그러니까 뭐 꼭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음악, 또 순수 미술, 아트, 그 다음에 또 건축, 다양한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이 모여서 새롭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컨셉적인 이런 그 전시라든가 그런 또 어떤 공간이라든가 또 그 제품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다양한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야들이 융합된 그런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많이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그 한국에 만들든 외국에 만들든 그것을 만들어서 좀 알리고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 그 아무래도 기업이나 정부 이제 이런 쪽 디자인 일을 하시다 보면은 기업도 그렇고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디자인 경쟁력을 좀 고양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런 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정부에서 디자인을 지원한 나라도 드뭅니다. 대부분의 유럽이나 미국은 자생적으로 발전했고, 일본은 조직적으로 이제 그 협회도 우리보다 훨씬 전에 만들고 했지만은 그렇게 직접적인 지원책은 많지가 않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은 어느 중소기업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디자인 회사하고 엮어주고 50% 이상을 지원을 해줘. 그런 제도가 뭐 일찍이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는 데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한국이 중심을 둬야 될 것은 아까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한국적인 우리 고유의 얼굴을 갖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컨퍼런스를 하거나 포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서양의 것들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과 교류를 하더라도 우리 주제를 가지고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년 전에 그 광주 디자인 비엔날에도 더할 나위 없는이라는 한국적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식주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인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게 또 성공을 했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시도가 좀 집약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합심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문화의 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말 글로벌 시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일 텐데 조금 전에 원 대표님 말씀대로 아무튼 우리나라의 우리 미의 재발견 그쪽 좀 앞장서 주셔가지고 디자인 한국 디자인이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